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올해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170건, 경북에서는 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는데요.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46%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 순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을 포함한 제대로 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까다로운 대출 정책 요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수익 환수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올 한 해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요. 내년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평년 수준으로 시작해 낮 기온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서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더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가 오늘 안동 풍산읍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일원에서 문을 엽니다. 비임상 단계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한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5년간 국비 277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시설인데 국제백신연구소 안동 분원, 오픈랜 실험실, 3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생물안전 2등급 시설 인증을 마친 상태고요. 하반기에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내년에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을 지정받아 국내외 백신 상용화를 위한 기업 지원을 고도하게 됩니다. 안동시는 10여 년 전부터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안동시가 구축하는 연구개발에서 비임상,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백신 전주기 지원 시스템 중에 비임상을 책임질 백신 상용화 기술센터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제약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안동의 백신 바이오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겉옷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10도, 경주 11도, 영덕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으니 외출하실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협력단과 함께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수량 관리를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51억 원을 들여 시 전역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마쳤는데요. 스마트 관망관리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주기적인 유지 관리로 녹물 등 상수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정밀 여과 장치 6곳과 수질 오염 신속 대응을 위한 자동 드레인 3곳, 적수 사고에 대비한 관세척 장비 28곳을 설치했고 또 수질 측정 장비를 비롯해 각종 수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수량계 14곳,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수압계 등을 함께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약한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1에서 5cm의 적설량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에서 북서풍에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 안개가 끼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 행정선인 독도 평화호 승무원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교육이 지난 16일 독도 평화호 선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릉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의 진행으로 선내 화재 예방과 진화훈련,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요령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이번 교육은 독도 평화호 승무원뿐만 아니라 독도 평화호를 관리 감독하는 독도 관리팀 직원들도 참여해 선박 내 소방시설 확인 및 사용법 교육,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요령, 사고 대응 합동 대응 방안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습득해 독도 평화의 안전운항과 독도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또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연말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올해 연말정산에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고요. 추가로 최근 국세청에서 학원과 강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1월에서 9월까지의 금액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쓰는 예정액 정도를 넣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이나 도서, 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80%로 공제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결제 수단별로 사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불러와서 올해 예상되는 급여와 매월 원천 징수된 세금을 입력하고 보험료나 연금저축과 같은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예상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해보면은 누가 더 유리한지, 네, 공제를 맞습니다. 받는 게 유리한지 미리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세액공제 항목별로 절세를 위한 분석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최근 3년간 받은 공제액과 세금의 추세를 판단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왜 이렇게 세금이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은 공제 항목별 추가 공제 가능 금액이나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말까지의 자금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말정산하면서 자주 놓치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연말정산은 대부분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할 일이 잘 없긴 한데요. 가끔 요건들이 까다롭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자주 놓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인데요. 10년 전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에 재취업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청년들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이 있는 줄 알고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셔서 감면을 못 받고 계셨거든요. 2017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네. 소득세 70%를 감면받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의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해당하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5년 동안 90%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또 취업일 현재 60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3년간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한 후에 최소 2년이 지나고 최대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3년간 7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할 경우에 자신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 감면 대상이 된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학교에 다니던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으로 납부를 하고 취업 후에 매월 5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상환금이 원천적으로 공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비 대상인지를 몰라서 공제를 못 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되고 부양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등학생 이하는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 없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다 공제가 되는군요. 네, 교육비 맞습니다. 공제로. 네, 교육비 공제로. 이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직접 해야 됩니다. 주택과 관련된 사례도 있나요? 네, 이분은 회사 인근의 오피스텔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월세 60만 원씩을 매월 지급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월세 공제를 받지 않고 계셨거든요. 공제 대상 주택이 85제곱미터 이내의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이분은 분양권을 5억에 취득하고 주택 저당 차입으로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자를 40만 원씩 내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분양권은 4억 이하만 공제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계셨습니다. 2021년 이후에 대출하는 것부터 분양권의 가액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자 상환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세금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의외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고요. 원룸의 경우에는 방 한 칸 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네. 공제 대상은 연간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의 40%를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그 자금 소득 공제와 또 주택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중복해서 이렇게 공제가 되나요? 네,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서 주택 청약 통장에 매월 2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두 개는 서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군요. 네, 따라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 청약 납입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간 때만 보통 관심을 가졌는데 네. 지금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으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국세청이 유명 학원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학원의 경우에 학원비를 학원 계좌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학원비를 신고 누락하고 학원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를 자녀 계좌로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고요. 또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면서 브랜드 사용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친인척을 등재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서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는 대표자의 급여를 분산한 것을 확인하였고 네.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특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부분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을 다시 부과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학원 강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학원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개개인을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처럼 수입에 대한 비용 처리를 개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강의와 교재 매출이 높기 때문에 특수관계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강사 개인이 받아야 할 소득을 법인에 분산해서 강사의 소득세 신고를 축소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강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을 분산했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강사 개인이 모두 소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두 합산해서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용 처리 부분에서도 슈퍼카 유지비나 명품과 같은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부분들이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직 교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학원의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사가 학원들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현직 교사가 학원의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 계좌와 같이 차명으로 수취해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 교사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부분도 적발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개인의 근로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 신고를 축소 신고한 것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잘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매출 누락이나 차명 계좌로 수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출이 누락된다면 세금은 물론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따라 나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고발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인 비용을 경비 처리했는지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을 등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개개인의 업무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쉽게 적발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또 학원 세무조사 성과 발표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이육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개관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이육사 선생의 가족은 1920년에 안동에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남산동 생거터에 이육사 기념관을 지어 대구문학관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념관 바로 옆 야외에서 열린 어제 개관식에는 7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육사 선생의 외동딸인 이옥비 여사도 함께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관식 현장 소리와 이옥비 여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시 창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조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몸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 아파트를 짓는데 아버지가 사신 자리가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사셨다 하는 걸 증명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피켓을 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던 추진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행이 돼서 오게 되는 기쁘죠. 제가 그 4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나이 4살 때 한국에서 체포가 돼서 북경으로 이송이 된다니까 재종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저를 청량리역으로 데려갔어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오셨는데 용수를 쓰고 얼굴을 가려주고 보송제로 꽁꽁 묶여 있었고 발에는 쇠고랑을 찼어. 아버지가 한 발짝 타고 오시더니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29년도까지는 여기에서 살아 계셨거든요. 집이 적어서 큰아버지는 또 큰아버지대로 나가 주무시고 뭐 이랬대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남한테 당당하고 끊고 맺고가 틀림없이 했거든요. 이제 기념관이 새로 생겨서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이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도 또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활발히 움직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념관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네, 이육사 선생의 일대기를 연보로 구성한 이육사의 시간을 읽다, 지도를 중심으로 선생의 행적을 살펴보는 이육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시공간별로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육사 관련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중국의 대문호 루신과의 친분, 또 이육사 가족들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념관을 둘러본 시민들의 얘기 들어봅니다. 유인서라고 합니다. 육사의 산문도 좋고요. 생애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까이니까 나오게 됐습니다. 대구 시절 그 시간적 공간까지도 육사 생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드디어 기념관이 지어져서 참 좋습니다. 영상하고 굉장히 매치 잘 되게 시도해놨고요. 육사의 행적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지도랄지 이런 거에서 설명 잘 해놨어요. 잘 해놨고 그다음에 생가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좋고요. 형제분들과의 귀한 사진, 어머님과의 사진 뭐 이런 사진 자료들을 많이 전시해 주셔서 좋아요. 여기가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들러야 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걸 떠나서도 기억해야 할 자리니까요. 오철환입니다. 이육사 선생은 대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시고 독립운동가로서 또 훌륭한 시인으로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분이신데 대구가 이런 분을 적극 현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이육사 정신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대구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선생은 40년생애 중 약 17년을 대구에서 생활했는데요. 결혼과 유학을 비롯해서 중해일보와 조선일보에서의 기자활동도 대구에서 했고요. 최초의 시, 말 발표 등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면서 민족정신을 키웠습니다. 대구에서 이육사 선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과 이육사 정신에 대해 대구문학관과 이육사 기념관의 박미영 기획실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육사 선생님이 대구에서 6번 정도 이사를 다니셨다니까 그 장소도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소라든지 장진옥 여사의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임번호 264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대구 1호선 중앙로역 4번 출구 그 인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조양회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오다 보면 양령시장.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육사 스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양령시장에서 어디 한약재를 파는 곳에서 직원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일설도 있으니 아마 또 곧 증명이 될 것 같고요. 바늘땅 일대라든지 아니면 또 대구 형무소가 있던 현재의 삼덕교회 자리라든지 대구 법원, 복심법원 17번 정도를 감옥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 아마 그런 데에 관련된 장소가 아마 점점 더 많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육사 선생님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이육사 선생님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확실한 독립투사이기도 하셨지만 저항문학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육사 기념관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좀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도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00일장도 열 계획이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문을 연 이육사 기념관에 많은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은 저항시인 이육사의 본명 이원록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육사 기념관 개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유일하게 남은 지역의 향토백화점이죠. 대구백화점 관련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이 대구백화점이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네. 특히 2년 넘게 비어있는 이 대구백화점 본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 짚어드리고 이 대구백화점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 갖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대구백화점 경영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언론 보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먼저 한 언론에서 대구백화점이 경영권 매각 절차를 시작했고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수권자가 차바이오 그룹이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차바이오 그룹. 네, 이에 대해서 대구백화점이 10일 공시를 내서 이 당사의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매각 주관사에서 예비 후보자들을 선정해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를 개시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어쨌든 대구백화점 경영진이 이 경영권을 파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이후에 언론 보도들이 또 다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인수권자는 차바이오 그룹인데요. 논의되는 매각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3만 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인수 대상은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자의 지분 32.25%입니다. 매각가를 단순 계산하면 이 해당 지분 가격은 약 1,05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들이 빠르게 보도가 됐고요. 이 폐점한 대구백화점 본점 위치에는 도심형 실버타운, 복합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차바이오 그룹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 차병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차병원이 소속된 대형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 지주사격인 차바이오텍을 포함해서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등 이 세계 상장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차 헬스케어, 차메디텍, 차바이오랩 같은 8개의 비상장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개 종속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형 실버타운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계열사 가운데 차움이라는 VIP용 복합의료센터가 있는데요. 이를 비어있는 대구백화점 본점 자리에 만들려 한다는 추측들도 나왔습니다. 네. 이 건강검진, 외래진료,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피트니스 센터, 한의원 같은 거를 한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시설이고요. 이 고급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아직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 투자 단계에서 논의되는 건 사실상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한데요. 아직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니라고 했다가 성사되거나 네. 또 성사될 것 같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단계에선 양측 모두 이 경영권 인수 협의를 마쳤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 그룹에서는 어떤 언급을 했나요? 네, 15일에 홈페이지 공지를 띄웠는데요. 일부 매체에서 차바이오 그룹이 대구백화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해당 기사는 차바이오텍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대구백화점 측도 이 한 언론에서 경영권 인수 협의를 마쳤다는 내용이 언급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린 공시를 냈을 거고 지금까진 10일 공시에 나온 내용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측 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대구백화점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백화점이 유일하게 남은 지역 향토백화점이기도 한데요. 네. 대구 시민들에겐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 의미 있는 공간이기에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969년에 설립이 됐고 1988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현재 시가총액은 1,200억 원 수준인 대구의 지역 기업이죠.
지난해 본점터 동성로에 있잖아요. 그 네. 터를 매각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네, 지난해 이 본점 건물과 토지를 JHB 홀딩스에 2천여억 원에 매각을 하려다가 이 인수권자가 매각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최근에 동구 신천동의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이나 중구 계산동의 더 현대 대구가 대구에선 인기 백화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메이저 백화점들의 인기 전에 향토 백화점인 대구 백화점, 동아 백화점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을 것 같아요. 이들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왔고 또 대구 유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지역 내 브랜드들이 힘을 얻지 못했고 하나둘 폐점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구 백화점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거든요. 다들 하나씩은 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대백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 장소로 참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김보현 기자도 그런 세대입니까? 네, 저희 때도 이제 동성로에서 만나서 놀던 시절에는 네. 항상 이제 대백 앞에서 만나서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서 유은정 씨가 올해 4월에 쓴 석사 논문입니다. 이 제목은 대구백화점을 둘러싼 지역민의 기억과 미래유산으로서의 의미인데 이 대구 지역의 백화점 역사부터 대구백화점의 탄생 그리고 지역민의 기억 속에서의 대구백화점까지 짚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예. 특정한 백화점 이름이 그 논문의 제목으로 논문의 네. 소재로 등장을 한 거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논문이 대구 백화점이 개점했던 1969년부터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이 폐점한 2021년으로 시기를 나눠서 이 당시를 기억하는 지역민을 만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인터뷰를 만나기 위해서 좀 어머니의 지인을 소개받는다거나 이 모바일 중고마켓에서 구인을 하거나 또 발품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동성로 상인 그리고 대구백화점 전 근무자 50대부터 90대 지역민까지 두루 만났고 혼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청바지, 메이커 같은 좀 일상적인 키워드를 던져서 그들이 기억하는 대구백화점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저는 잘 모르는 이제 1970년대의 대구백화점인데요. 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구경하러 가는 이 꿈의 백화점으로 좀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구경은 대구백화점에서 구매는 교동시장에서 했다. 이런 증언이 많을 정도로 뭔가를 소비한다기보단 또 새로운 걸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던 시기라고 하고요. 문화의 공간이었네요. 그렇죠. 이 당시 생일, 입학, 졸업 같이 인생에서 의미 있던 때 가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대구백화점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이었을 것. 이런 이야기가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대구백화점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만남의 장소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어요. 대백에서 만나자. 그렇죠. 대백 앞에서 그랬거든요. 만나자. 예. 대구 사람들이면 다들 아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무대도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또 1980년대에는 이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 인터뷰인은 대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시국을 알리기에 좋은 장소였고 또 누구나 찾아오기 쉬워서 시위의 1차 집결지로 많이 활용됐다고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논문을 쓴 유 씨는 1987년에 이르러서 이 대백 앞 광장과 같이 열린 공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 기저에는 지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당시 인근 상인들이 가게 안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지역민을 데려오거나 김밥과 음료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지를 표현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화와 또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대구백화점인데 지금은 참 비어 있잖아요. 전저 건물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 50년의 좀 시간적 층위를 다져왔는데 지금은 사실 좀 없으니만 못한 도심 속의 거대한 흉물, 애물단지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죠. 네. 이 논문에선 그래서 이 인근 상인들을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이 본점이 문을 닫은 후에 동성로 상인들도 이 마음이 편치는 않다는 부분인데요. 이 오랜 세월 동안 대구백화점 본점과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진관을 운영했던 인터뷰인은 이 문 닫은 대구백화점이 좀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불이 켜져 있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쵸. 분명히 운영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자, 오늘은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매각 소식과 함께 대구백화점이 지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봤는데, 자, 김 기자는 이번 내용을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 기류의 다방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그 앞이 이제 대백 앞에서 만나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대구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만남의 출발과 같았다, 이런 설명도 하는데요. 네. 때문에 이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최근에 이 부지 매각이나 경영권 매각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비어있을 바에는 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실버타운이 들어와서 예전에 동성로 거리처럼 좀 북적북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대구백화점 본점은 우리와 가까운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한편에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구백화점뿐만 아니라 동아백화점, 한일극장, 뭐 제일서적 같이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다가 사라진 곳들은 단순히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작정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대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좀 공론장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의 결론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서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2023 시즌 KBO 리그 이제 마무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규 시즌의 패자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치열한 승부 끝에 KT 위즈를 4대1로 누르면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T 기세가 참 강했었는데요. 그렇죠. 7차전까지 가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아주 빨리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KT의 기세로 이제 LG가 고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KT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죠. 네. 네, 또 LG가 또 정규 시즌 챔피언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우승 오랜만이죠. 네, 이제 LG는 이제 올해 우승으로서 이제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우승이었던 1994년 이후 무려 29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추가했습니다. 네, 29년이라니 정말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이 LG 우승을 기원하면서 술까지 준비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선대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는 이제 야구 상황이 끔찍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구본무 선대 회장은 이제 1994년 우승 이후 이제 성적이 부진하자 지난 1997년 이제 해외 출장 이래 이제 오키나와산 아와모리 소주와 함께 이제 한국 시리즈 MVP 수상자를 위한 고급 시계를 손수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당시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는 이제 줄곧 구단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올해 LG의 우승으로 이제 MVP 오지환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아, 그 고급 시계가 전달된 건가요? 드디어.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한국 시리즈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정말 올해 야구가 종료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KBO 리그는 끝나긴 했지만 아직 아시안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APBC 한국 대표팀이 호주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대표팀은 이제 도쿄돔에서 치러진 APBC 첫 번째 경기 호주와의 맞대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간신히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였어요. 근데 호주면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비교적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 탓에 대표팀의 부진 역시 좀 예상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하는 원인은 뭘까요?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상외로 이제 타선의 침묵이 길었던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소 아쉬웠던 유중일 감독의 투수 교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선이 부진하긴 했어요. 네, 이제 다른 팀도 아니고 이제 호주 투수진을 상대로 이제 정규 이닝 동안 2득점에 그치는 것은 이제 팬들뿐 아니라 이제 류 감독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류중일 감독의 투수 교체는 무슨 말인가요? 네, 이날 이제 대표팀의 선발 마운드에는 이제 한화 소속 문동주 선수가 올랐는데요. 이제 문동주 선수는 1회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후 안정감을 찾아서 5회까지 4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또 5회까지 이제 84구를 이제 던지면서 이제 6회부터는 교체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6회에도 이제 마운드에 올랐고 선두 타자에게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경기가 어려워지는 양상이 됐습니다. 예,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인가요? 84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 좀 몸 상태가 중요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이 좀 끝난 데다가 이제 소속팀이 가을 야구에 가지도 못한 탓에 좀 문동주 선수는 아시안 게임 이후로 실전 투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추운 날씨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공을 던지게 되면은 컨디션 조절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부상 위험도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문동주 선수는 이날 102구를 던져 5.2이닝 동안 5피안타, 4사사구, 5탈 3진 2실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삼성 선수들의 활약상은 어땠습니까? 삼성 소속 선수는 아직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박승규 선수가 대타로 나왔지만 희생 번트 실패 후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대표팀 다음 일정은요? 네, 대표팀은 오늘 오후 7시에 일본과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대만과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요. 이후 성적에 따라서 이제 일요일 오전 3, 4위전을 치르거나 같은 날 오후 이제 1, 2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이번에도 승전보를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지난 11일 토요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무승부였습니다. 경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대구는 이날 전반 이제 18분부터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구는 이제 좀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홍철의 코너킥을 선발 출전한 김강산이 헤더로 광주 골망을 흔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대구는 이날 역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대구가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에서 승점을 획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파이널 A 두 경기에서 2패만 떠났던 대구는 이날 무승부로 3경기 만에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네. 대구의 승리 소식 들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에도 들을 수가 없죠? 네, 대구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열리는 A매치 기간인 관계로 K리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대표팀이 어제 경기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제 목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1차전 싱가포르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제 월드컵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예, 대표팀이 예선에서 순항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클린스만 호의 전술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선 초반에는 실험적 전술과 이제 기용이 반복되면서 좀 좋은 결과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선 진출에 좀 어려움이 갈 정도로 실험을 하진 않겠죠?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모르는 거긴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럽에서도 이제 대표팀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주목받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활용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소집 선수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네, 저 해외에서 이제 유명한 선수도 있고 이제 또 리그에서 실력을 증명한 선수들도 대부분이긴 한데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걸리는 부분이 또 뭔가요? 바로 이제 사이드백 포지션인데요. 이제 활동량이 중시되는 포지션인데 이제 왼쪽에 김진수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 모두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 만큼 세대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클린스만 감독이 다른 거는 몰라도 유망 선수 발굴과 기용에는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어떤 선수들을 발탁해 성장시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클린스만 호의 세대 교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표팀은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9시 중국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이제 월드컵 아시아 예선 C조 조별리그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프로농구 소식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고전하고 있네요. 네, 대구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고양 소노와의 홈 경기에서 90대 100으로 패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제 목요일 서울 SK나이츠와의 홈 경기에서는 74대 76으로 패하면서 지난 두 경기를 모두 패해 시즌 6연패이자 홈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가스공사가 날씨만큼이나 참 추운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1승 7패로 꼴찌를 차지한 가스공사는 아직 삼성과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스공사에 그래도 희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가스공사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돌격대장이었던 김낙현 선수가 드디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저녁에 가스공사에 합류했습니다. 김낙현 선수 어제도 경기에 합류를 했죠? 네, 이제 홈팬들 앞에서 복귀전을 치른 김낙현은 아직 체력적으로 몸이 완성되진 않아 오랜 시간 코트를 누비진 못했지만 26득점 6도움으로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팀이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김낙현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예, 강력 감독 대행도 이제 김낙현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1라운드에서 가스공사의 가드진이 제 역할을 좀 하지 못한 게 큰 탓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넓게 봐서는 이제 뭐 니콜슨, 신승민 선수 정도 많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가스공사의 이번 달 남은 일정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울산에서 이제 울산현대 모비스와 그리고 이튿날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창원체육관에서 창원 LG와 원정 2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틀 뒤 21일 화요일에는 홈에서 안양 정관장과 맞붙습니다. 네. 그리고 23일 목요일에는 서울 삼성과 원정 경기를, 25일 토요일에는 부산 KCC 원정까지 5연전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네, 대부분 경기가 휴식일이 단 하루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이어 있습니다. 네, 또 주말 또 이틀 동안 또 경기를 치르는 날도 있어서 궁지에 몰린 강력호의 저력이 판가름날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스공사, 이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앞으로 거둬야 할까요? 그래도 3승 2패를 거둬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승이면은 현 시점에서 가스공사가 쌓은 승수보다 더 많은 승수인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김낙현 선수도 돌아왔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라운드에 돌입한 만큼 선수들이 못 해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될까요? 뭐 이제 김낙현 선수 이미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 증명도 했으니까 이제 또 현재 또 달리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가스공사의 창단 첫 신인 신승민 선수에게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생스포츠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전기장판이나 히터 등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방기구 안전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관된 난방기구를 재사용할 때는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요. 전기장판은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거나 라텍스와 함께 두면 화재 위험성이 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열기구 주변에서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와 같은 인화 물질을 두면 안 되는데요.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24시간 상황실 운영, 비상근무 체계 가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역과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확립해 도로별 제설 책임 기관을 지정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재해별 대응 요령을 교육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경북예술센터에서 2023 경북예술장터가 개최됩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만나고 교류를 돕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개막식은 합창 공연, 개막 퍼포먼스, 예술장터 투어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음악, 영상, 조명이 어우러진 불꽃쇼도 펼쳐지는데요.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도 해볼 수 있는 이번 행사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1923년 대구, 100년 전 대구 이야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1923년 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당시 신문 기사와 사진, 실물 등을 통해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시와 연계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역사문화 강좌도 열립니다. 연계 강좌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역사관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100년 전 대구를 만나보는 전시를 통해 시간 여행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2024년도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 지정을 추진합니다.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 환경 개선을 하고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는데요. 대구시 소재 관광식당 또는 일반 음식점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6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또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는 평년보다 대체로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